반갑습니다. 저희는 광주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 주세연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는 서울, 광주, 대구 세 곳에 있고요. 청년대 특화된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개인들의 이제 돈과 빚에 대한 고민을 또 지원 드리면서 동시에 정책적, 사회 구조적인 변화들까지도 모색하고 변화를 같이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는 광주 전남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와 함께 도박자분들 대상으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같이 머리를 맞대어 오고 있는데요. 도박센터를 또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 20대 비율들이 높아지면서 청년 세대의 도박 문제나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셨었고,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채무자분들 또 내담자분들의 한 5% 정도가 도박과 중독의 문제들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가진 두 곳이 만나서 도박자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온 지 6년째 되는데요. 매년 4회씩 진행해 온 세미나를 통해서 도박자분들이 재정 문제 중에서도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재정 법률 내용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재정 문제, 돈 문제라는 게, 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돈은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라 인식하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찾고 그 원인에 접근하는 과정이면 좋겠는데요. 결국 돈을 썼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빚을 해결할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대한 제가 중요도를 이야기 드리는 영상이긴 하지만 빚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방법들은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을 찾으시면 충분히 또 찾으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도박 문제 치유를 먼저 기본적으로 첫 걸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 돈은 먼저 접근하고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단도박이 재정 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마주하시면서 그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것들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빚 문제, 도박 문제 치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재정 문제를 바라볼 때 지속 가능한 방법들로 접근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빚을 빨리 갚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만 수익과 능력이 되시면 당연히 빨리 갚으시는 것들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그렇지만 혹시나 지속 가능하지 못한 방법, 예를 들면 잠을 자지 않고 뭐 수입 활동을 하신다거나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빚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꾸준히 삶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긴 호흡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또 같이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그 과정에 있어서 나를 지키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삶을 챙기면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점도 꼭 그 초반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다른 문제 해결의 힘도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나를 아끼면서 또 나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가면 좋겠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 같다. 그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인생에 뭐 끝나는 것 같다라고 보통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를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빚을 진 분들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들을 신청하는 것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은 조금 덜어두시면 좋겠다라고 싶고요. 말씀해주신 이제 워크아웃과 회생 파산에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빚을 조정해서 나눠 갚게 한다. 뭐 빚을 길게 나눠 갚든 혹은 부분을 탕감하든 그 채권자 혹은 법원과 함께 이제 협의를 통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사적 채무 조정 제도가 있고 법원에서 하는 공적 채무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하는 공적 채무 조정 제도에는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 회생 혹은 개인 파산이라고 하는 제도들입니다.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근로하시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제 빚이 과중한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이고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급여 혹은 소득이 있는 분들, 일을 근로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1인 법정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실 때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제도, 공적 제도의 특징들은 법원을 설득하는다는 데 있습니다. 네. 법원의 이제 판결 같은 경우들은 서류도 좀 많이 필요하고 한번 결정되면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렵다는 지점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서 빚을 면책해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기능으로 이제 공적 채무 조정 제도들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의 또 장점은 모든 채무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지인 간의 채무 혹은 렌탈 등 이제 다양한 채무 관계들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제 사적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은행 3자가 약속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나눠 갚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자 그리고 부분적인 원금 탕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빚을 길게 나눠 갚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 제도보다는 비교적 신청도 간편합니다. 신청비와 뭐 신분증 그리고 채무 내역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신청이 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내가 중간에 소득이 중단되거나 아프거나 했을 때 상환을 못하게 된다면 유예할 수 있는 제도들도 조금 폭이 공적 채무조정 제도보다는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하시는 청년층에게는 이제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또 많이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사적 채무조정 제도 내에서는 또 신속 채무조정 제도,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연체 일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연체 직전이거나 혹은 30일 이하로 연체했다면 신속 채무조정 제도, 30일 이상 연체했다면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고요. 각각이 이제 순서대로 원금과 이자 탕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신속 채무조정 같은 경우는 약정한 이자율과 원금대로 상환한다면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약정 이자율을 50% 정도 인하해주고요.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자가 탕감됩니다. 이자가 탕감되고 원금을 길게 나눠 갚는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채무조정 제도는 협약 가입된 금융회사만 신청할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또 장점은 이제 공공신용정보가 등록이 개인 워크아웃만 2년 정도 된다라는 지점이고 공적 채무 조정 제도는 3년 혹은 5년 변제 시까지 이제 좀 비교적 길게 신용 정보가 기록되어서 신용 정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워크아웃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고요. 사실 이 제도만 보셨을 때 어느 것이 나한테 적합하지? 라는 고민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좀 일률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이제 생애 계획, 그리고 지금 처하신 상황, 소득 수준, 뭐 재산
상황들을 좀 고려하셔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채무조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할지 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것을 안내해 주시는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저희부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광주광역시의 청년분들께 무료로 재무상담 또 채무상담 드리고 있는 광주 청년드림은행입니다. 광주 청년금융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이시라면 누구나 상담 받으실 수 있고 본인에게 맞춤형 상황들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씩 2번의 방문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청년드림은행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또 만약에 이 연령대에 해당하시지 않으신다 한다면 아까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드리는 기관들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회생파산과 관련한 안내들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도 사적 채무조정 제도부터 회생파산까지를 또 안내해 주시고 계시니 충분히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광주에서는 광산구 주민이시라고 한다면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해서 종합적인 또 상담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남 분들도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각 권역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찾아보시고 또 방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생파산 혹은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알아보시다가 특히나 온라인으로 알아보시다가 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주의사항으로 또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 회생, 파산 혹은 채무조정 제도를 치시면 공적인 기관들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이제 광고들이 먼저 마주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온라인으로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시다 보면 이제 브로커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또 첨부해 두긴 했는데 회생 브로커들이 뭐 회생을 시켜준다면서 대환대출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받았지만 성실하게 뭐 변제 계획안을 짜지 않아서 끝까지 이제 유지되지 않는 등의 피해 사례들도 너무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만나보시고 회생 파산 그리고 채무 조정 제도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 제도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추심 독촉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도박자 분들과 도박자의 가족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내 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 빚을 갚아줘야 되는지, 이 추심 독촉을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채무자 본인이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실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대신 갚아주는 것들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대위 변제는 안 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추심 독촉이 오시면 추심 독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또 가족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좀 대신 갚아주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가족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고 없습니다. 명확히 보시면 좋고요. 법적으로는 성인이 된 이상 개별 개인 주체, 독립된 개인 주체들이기 때문에 채무를 빌린 채무자, 그 계약 관계에 있던 당사자만이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가족들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지점을 꼭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채권 주심에 관한 법률에서도 빚을 빌려서 빚을 갚게 하라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가족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자의 추심에 무작정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제가 뒤에 추가적인 법령으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2000년대 후반에 계속 생겨났습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관한 법률, 뭐 대부업법 등이 이제 생기면서 불법 추심이 명확히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빚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 채권자들이 나를 찾아와도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꼭 통지하고 나를 찾아와야 하고요. 찾아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독촉, 행위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안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나에게 이미 뭐 상해나 폭행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분들 오신다 하더라도 나의 지금의 이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빚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거나 주변 뭐 가족을 포함한 제3자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건 명백한 좀 불법이고요. 채무자와 관련된 장소, 직장이나 집이나 뭐 결혼식장과 같은 곳에서 채무에 대해 알리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모으셔서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 추심으로 신고를 하시면 채권사에 이제 명백한 징계가 들어갈 거고요. 또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빚을 빌려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하는 것들도 명백한 불법 추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 고금리를 요구하는 것도 참 불법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인데요. 네. 이게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20만 원 이상 이자를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요.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폭행, 협박, 감금, 간혹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미디어에서 추심 과정에서 이렇게 무서운 분들 오셔가지고 집을 이렇게 헤집어 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두려워하시는데요. 사실 명백한 불법이고 또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것 역시도 명확히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들이 법령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무작정 당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들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심 과정에서 내가 이제 불법 추심을 좀 당했다라고 하시면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이제 금융사에서 되게 빠르게 조치를 또 취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금과 같은 이제 해당 사항들이 있을 때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만약 내가 불법 사금융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이 채권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자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들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이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각종 대리와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무자 대리 자체는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좀 진행되고, 만약 이제 반환 소송과 같은 소송 등이 필요할 때면 이제 기준소득 이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또 이상이면 본인이 좀 일부 또 부담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에서도 채무자들이 제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가셔서 또 도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채권 추심 관련한 신고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금융감원 전화에 전화하셔도 좋고 온라인으로 증거 제출까지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사채와 같이 불법 사금융 통해서 이자를 과하게 냈다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통해서 또 돌려받는 제도들 소송도 하실 수 있으니 관련 법적 지원들을 이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분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연체했을 때 이제 법 조치가 들어온다고 하면 되게 이제 두려워하시고 걱정도 많이
생기십니다. 이제 법 조치가 무엇인지, 채무자들에게 받으실 수 있는 법 조치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두 가지 정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급 명령이라고 하는 법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원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정도 돈을 받을 게 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법원이 나한테 이제 지급 명령과 관련한 문서를 보내왔을 때는 이만큼의 빚이 있는 게 맞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당장 돈을 내라가 아니라 이만큼의 빚이 있는 것이 맞냐, 채권자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맞다고 하면 그냥 놔두시면 되지만 만약에 금액이나 사실이 다르다고 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주가 지나고 나면 이 채권은 이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된 이후로는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채권사가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급 명령 이후에 이제 내가 가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과 관련한 등기를 받으셨다 하면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등본상 주소지로 이 우편이 오는데요. 내가 받지 않더라도 동거하시는 동거자분들이 받으시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법 조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재산 명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채무자가 정말 재산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지를 이제 궁금해할 때 이 조치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좀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이 재산 명시는 기일이 정해져서 그날 출석을 해 이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내가 만약 재산이 0원이더라도 가진 돈이 없더라도 출석을 꼭 이렇게 재판에 가셔야 되는 거는 필수적이고요. 가시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등기들을 꼭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추심하는 법 조치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압류 관련한 걱정들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압류는 이제 일단은 가압류라는 상태를 통해서 본압류까지 좀 진행이 되는데요.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뭐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압류에는 뭐 다양한 그 재산들의 압류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급여 압류부터가 가장 첫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월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압류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은 이제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만약 소득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급여 압류에 대한 부분을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통장 압류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쓰고 있는 통장 자체를 이제 못 쓰게 묶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원에 압류금지 변경 신청을 통해서 돈을 꺼내실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좀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에 이제 찾아왔을 때 그 빨간 딱지 붙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체동산 압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이제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거는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지급명령 이후에 압류 권한이 있고 유체동산 집행을 한다는 판결이 있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체가 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뭐 집에 찾아온다고 해서 이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이 빨간 딱지를 이제 붙이러 오는 거고요. 최소한 집에 필요한 생필품들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소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 역시도 압류 금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압류들 충분히 이제 좀 가능할 수 있고요. 부동산 가압류 이후에 강제 경매 신청 통해서 경매 절차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금 역시도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 중에 2,800만 원까지는 이제 최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임차 보증금이 보호되지만 그 이상은 압류의 대상들이 또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압류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지급 명령 이후에 이제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 명령 들어오고 확정까지 뭐 연체하시고 나서 정말 요즘엔 빠르면 한 달 만에도 들어오긴 하는데 보통은 한 3달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연체 기간이 되신다고 하면 이제 압류와 관련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대부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이들이 이제 대부업을 하는 것들을 불법 금융, 불법 대부업 뭐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법정 최고 이자율 내에서 부채를 이제 상환해야 되고 추심 역시도 법적인 선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담기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신고센터 통해 가지고 상담을 1차적으로는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들 불법 사금융 피해 중에 핵심은 이제 워낙 고금리 사채에 있다는 건데요. 내가 낸 원금에 비해 너무 높은 이자를 내고 계신다 한다면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센터와 상담기관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금융, 불법 사금융 관련해서 청년층에서 많이 확인되는 것들이 이제 레고제 대출이라고 하는 소위 깡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형태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불법 금융의 종류들도 되게 이제 좀 다양한데요. 사실 새로운 범죄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는 유형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상담센터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내구재 대출, 휴대폰 깡과 관련해서는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안마의자, 정수기 등 이제 고가의 가전제품을 렌탈하는 후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불법적으로 대출을 하는 행위들을 내구재 대출이라고 이름을 불리는데요. 내가 내 명의로 기계를 받고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일정 금액을 주는 형태로 만연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명백한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문제인 것은 사실 그 피해자분들이 이걸 통해서 뭐 3, 40만 원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빚은 300만 원, 400만 원, 10배 이상 혹은 5, 600, 뭐 명의도용까지 그리고 본인의 이제 명의로 다른 이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까지도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제 대출 물건을 좀 넘겨서 돌려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제 알고 했는지 혹은 모르고 했는지에 따라서 법 조치의 이제 대응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구재 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담기관 통해서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출과 관련한 확인들 역시도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재 대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내 부채 해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는 신분증만 넘겼다. 휴대폰 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만 했다라고 해서 내 채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할 텐데 이제 이 지금 안내해드리는 사이트들 통해서 이제 채무들을 좀 조회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라고 해서 통신요금의 이제 채무 내역들이 2개월 이상 연체되면 여기에 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 부채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기계가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채무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휴대폰 기계값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소액결제, 특히 3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결제 같은 경우는 각 소액결제사에 들어가셔서 소액결제 금액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이 명의도용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피해로 많이들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3월 기사입니다.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와 같이 이제 핸드폰 하나면 모든 금융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내 신분증만 넘겨지더라도 이 신분증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계좌 개설을 하고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다른 내 가진 재산들을 또 다 빼가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번호가 또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서 벌금을 맞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하면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인하실 때는 통신가입 현황 사실을 좀 조회할 수 있는 요 사이트라던가 혹은 내 계좌가 혹시나 나도 모르게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손쉬워지다 보니까 이 금융 피해가 하나만 이제 본인 개인정보만 나가더라도 많이들 이 피해까지 입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휴대폰 개통, 본인이 모르는데 휴대폰 개통이 돼서 엊그제 오셨던 분도 상담 과정에서 휴대폰이 2대가 개통된 걸 또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같이 신고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 중개업자라고 일컬어지는 분에게, 근데 저희가 봤을 땐 브로커였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 이제 신분증을 넘겼던 것이 그 휴대폰 개통까지 연결된 것 같다고 내담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그리고 휴대폰 자체를 넘기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이제 세무조정제도를 좀 안내해드리면서 사례들 많이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가명으로 정우성 님이셨는데,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생 분이셨어요. 도박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한 달 만에 1,9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셔서 채무를 이제 감당하시기 어려워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었는데요. 보시면 은행별로는 크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요즘 비상금 대출과 같은 대출들로 받아지셔서 오셨었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내고제 대출 통해서 휴대폰을 3대 정도 개통을 하셨더니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부채가 발생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 기계값뿐만 아니라 이제 소액 결제를 통해서 기계당 200만 원씩 소액 결제나 과금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깡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때 이제 1,950만 원 정도 이제 채무가 발생하셨고, 이분의 좀 고민은 빚을 갚으려는데 학업을 중단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의사는 빚을 좀 빨리 갚고 싶고, 당장 일용직이라도 해서 빚을 좀 빨리 갚고자 고민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이미 좀 연체가 되셨었고 추심 독촉도 받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분께 이제 드렸던 솔루션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시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대학생이시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유예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안내를 드렸고요.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요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좀 수립했고 월에 10만 원씩 이제 모아서 상환을 하도록 이제 조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분의 이제 생애 계획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를 좀 안내를 드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제 본인이 그 학업을 빨리 마치시고 취업을 하시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버시면서 이 부채를 상환하시는 것이 또 나은 상황이시라고 저희가 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유예제도를 통해서 안내를 좀 드렸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이제 직장인 분도 도박으로 인해서 한 달 만에 1억 5천 정도의 이제 채무가 좀 발생하셔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분이 조금 그 야간 근무를 좀 하시면서 급여들이 좀 있으셨고
있고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대출 규모가 좀 컸던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회라고 회사 내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공제를 통해서도 대출까지 하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비교적 컸었는데요. 이분이 한 달에 월 270 정도로 이제 수입이라고 하셨을 때 이 부채 상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 실제로 이제 저희 통해 가지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조금 진행을 하셨는데요. 1억의 신용부채는 136만 원씩, 그러니까 법정 1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전체 60개월, 5년 동안 전체 이제 갚으시는 걸로 상환 계획이 좀 맞춰졌었어요. 그래서 장기간 연체를 하게 되셨었는데 이렇게 이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좀 되었었고요. 담보나 공제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들이어서 별도 상환으로 하게끔 이제 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이제 회생 파산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상담 기관들 통해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혹은 다시 재무 계획들을 좀 짜실 수 있도록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자분들뿐만 아니라 도박자의 이제 가족분들 역시도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에게도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전화도 좀 주시는데요.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이제 대신 갚아주는 것과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도박자의 대출 중에 금리가 20%에 육박해서 너무 이자가 높은데 이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조금 저리의 대출을 빌려서 이자 금액이나 나가는 금액을 좀 낮추면 어떨지 이런 고민도 하시고 채무조정 제도를 진행하다가 뭐 마지막 3개월만 내면 되는데 이걸 못 내면 회생제도가 이제 취소되기 때문에 이때 내가 대신 내줘야 될지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들 마주하시게 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따져본다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신 대출을 받아주시거나 대신 빚을 납부해 주시는 것이 참 맞아 보이지만 사실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도박 문제 치유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리변제 자체는 사실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닐 거고 도박자 스스로가 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장단점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족분들이 대신 변제는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도박자분들 특히 스스로가 이제 선택하고 좀 책임지실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박자분들뿐만 아니라 채무자분들 역시 이제 가족의 빚을 갚다가 본인 채무가 또 늘어나서 또 저희를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빚을 빚으로 갚기보다는 빚이 갚지 못했을 때 상담기관들 통해서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그 경제적 도움 대신에 심리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